아키메데스의 Method of Exhaustion 소진법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정치가들이 하는 수법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분할해서 통치하라. 그죠? 이제 Divide and Conquer라는 단어로 쓰이는데 이 재밌는 게 컴퓨터 알고리즘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큰 덩어리의 문제가 있으면 나눠서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 아까 저 무한 계산을 못해서 이걸 못 구했다. 그리스 시대는 못 구했다. 그럼 지금 저 삼각형 가지고 무한 계산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저런 생각을 한 거는 언제예요? 그리스 시대는 아니에요? 이거요? 네. 초등학교 때인가? 그러니까 저런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아까 직관이죠. 저거는 엄밀하진 않아요. 네. 왜냐면 이게 계속 해서 나가는데 과연 꼭 다 채울 수 있을까 이거는 대답이 안 되잖아요. 뭐 증명이라 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이걸 엄밀하게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극한이라는 개념을 써서 옛날엔 극한이라는 게 몰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직관을 이용해서 했죠. 네. 그러면 뭐 아까 얼추 답이 뭐 그걸 그렇다. 거다 네. 하는 그렇죠. 그 수준인 거예요. 예. 이런 게 궁금하시면 Proof Without Words라는 책이 있습니다. 문제 있고 다 그림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좀 퀴즈 같은 거죠. 퀴즈 같은 거. 혹시 궁금하시면 번역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책이. 저는 없습니다. 저는 없고 그냥 서점 가면 가끔 서서 보고 이러는데 좀 재밌는 문제들이 많아요. 수도크보다 사실은 훨씬 재밌는 책입니다. 이제 무한이라는 게 무한계를 더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근대에 와서 수학자들이 무한을 다루면서 저런 것들이 무한계의 덧셈을 엄밀하게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누가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인도 수학자 라마누잔이라는 사람 그 책에서 무한을 본 사람 사실 책 제목이 무한을 알았던 사람이라서 The Man Who Knew Infinity 이래 돼 있는데 라마누잔이 이것의 합을 이 합은 발산합니다. 혹은 이 합은 무한입니다. 무한대인데 이것을 마이너스 12분의 1이라고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라마누잔도 무한을 다룰 줄 몰랐던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면 이들의 숫자를 막 자기 마음대로 배열해서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한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계산을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해야 돼요. 함부로 못 바꿔요. 사실은 라마누잔은 무한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라마누잔은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자기 혼자 공부를 하고 혼자 계산을 하고 뭐 심지어 계산을 어떻게 했느냐 이를 물어보면 이 사람은 힌두교 신자였기 때문에 신이 가르쳐줬다 라고 답을 합니다. 힌두교 사람들 만나보면 알고 있는 인도 사람들 물론 제가 공부를 한 것이 아닌데 힌두교의 계급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아세요? 그 집안에서 믿는 신의 등급에 따라서 계급이 정해집니다. 힌두교에는 신이 등급이 있고 각 집마다 각 가게마다 믿는 신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등급이 정해지는 거예요. 등급은 바꿀 수가 없는데요. 못 바꾸죠. 자기 집에서 믿는 신이니까. 그래서 라마누잔도 자기가 믿는 그 집안의 신이 저걸 가르쳐주겠다. 그게도 브라만 계급인가 그래요. 가르쳐줬다. 이래서 신도 저 인피니티를 몰랐나 봐요. 그래서
저 대답에서는 유튜브에도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계산해서 저렇게 엉터리 계산이 나왔는가 하는데 막 바꾸면 저 답이 나와요. 저 답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 함부로 계산의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가령 이런 거죠. 이 셈의 답이 뭐냐? 초등학교 때 많이 나오죠, 그죠? 이 셈의 답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이까지 합은 1이고, 이까지 합은 0이고, 또 그 다음 합은 1이고, 이렇게 하는데, 얘들이 순서를 다 바꾸면 어떡해요? 그럼 우리 1 플러스 1끼리 다 한번 모아보자. 안 되잖아요.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한계를 더할 때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돼야 된다. 그건 약속입니다. 함부로 못 바꿉니다. 그래서 첫 시간하고 이번 시간을 할 때 무한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쉽게 대답할 수 없다는 문제가 두 개가 나왔죠. 그죠? 어떤 직선을 우리가 무한히 연장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이거 모른다는 거죠. 안 만난다고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다는 거고 어떤 숫자들의 모임이 있을 때 이것을 더한 결과가 무엇이 나오는가가 이제 모르는데 결국은 이 수업의 끝은 무한계의 것을 더했을 때 우리가 답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무한이 아닌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무한이 유한한 값이 안 나오는 것들은 네?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만 계산하고 아는 것만 답을 합니다. 모르는 것은 답을 하지 않고 절대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유한한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던 걸 계산하기 위해서 무한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무한한 것을 다 더할 때 어떤 그 더한 것의 결과를 어떻게 엄밀하게 정의를 하느냐가 이 수업의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수학자들은 몇천 년간 연구를 했고요. 이 고대 그리스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던 궤변론자가 한 명이 나옵니다. 그죠? 엘레의 제논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제논의 역설을 혹시 지금 생각나시거나 생각이 나고 그 역설이 틀렸다고 증명을 하실 수 있으신 분? 잘 없으시죠? 제논의 역설도 문제는 무한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해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런 역설이 생겼습니다. 이때 나온 이야기가 거북이와 토끼는 아니고 거북이와 토끼는 이솝 이야기가 나오네. 거북이가 헤라클레스요? 아킬레스. 네. 아킬레우스. 누가 빠른가? 뭐 나르는 화살은 목표에 도달할 수도 없다.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우리는 거북이와 아킬레우스를 이야기합니다. 즉 아킬레우스는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다. 가정. 아킬레우스는 거북이보다 10배 빠르다. 거북이는
아킬레우스보다 10m 앞에서 시작한다. 거북이는 달린다고 할 수도 없고 뛴다고 할 수도 없고 걷는다. 시작한다. 그러니까 거북이는 아킬레우스보다 상대적으로 금수저인 거죠, 그죠? 출발점이 빠르니까. 제논의 결론은 아킬레우스는 거북이를 따라잡지 못한다. 자, 이거 아직도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철학 강의하시는 많은 특히 인문교양 과정에서 철학 강의하시는 분들이 저걸로 학생들을 많이 괴롭히고 문제는 자기도 저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제논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하는데 어쨌든 직관적으로 맞지는 않죠, 그죠? 저도 초등학교 때 저 문제를 접하고 초등학교 기억이 생생합니다. 4학년 때. 한 7, 8년간 괴로웠죠. 저 때문에. 하도 괴로워서 학교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애들이 문제를 이해를 못해요. 지금 무슨 말이지? 누구누구하고까지 상의해보셨어요? 누구요? 네. 그냥 학교에서 그 친구들 있잖아요. 네. 네. 그 저런 이야기하면 재수없다 하죠, 또 학교에서. 그런 걸 외우지만 아, 그런 걸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거죠. 다른 재밌는 것도 많은데. 속도가 계속 10m를 앞에서 계속 가는 10m 앞에 있는데 무조건 거북이가 여기서 10m를 가면 아킬레우스는 여기서 1m를 가고 아니다 10배 빠르니까 10m 아 이렇게 아니지 논리는 아니요 아킬레우스가 10m 갈 동안 거북이는 1m 가고 얘가 또 1m 가면 거북이는 헤헤 조금 그죠? 또 0.1m 갈 동안 거북이는 또 앞서가고 이게 제논의 논리였죠? 그래서 거북이는 따라잡지 못한다. 나 잡아봐라. 자, 저 논리가 어디가 틀렸는지 아실 분? 왜 그렇게 되는지를 잘 몰라요. 속도가 정의가 안 되는 아니 속도가 맞죠? 내가 10m 갈 동안 거북이는 딱 1m 가죠? 거리 단치로 하면 그죠? 속도가 정의지. 그 다음 또 얘가 1m 갈 동안 거북이는 또 좀 잡아봐라 이러면서 아무튼 선생님 저기 국어 시간에 저런 문제 나오지 않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 저게 존재할 수가 있나요? 뭐가? 거북이 저게 10배가 저런 거북이가요? 아니 저게 성립이 되나 싶어서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해설이죠 해설. 얘가 네. 가고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 동시에 가는 거죠. 네. 갈 동안 같이 가는 거죠, 그죠? 평행하게. 제논의 저 논리는 틀린 게 없습니다. 서로 같이 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시간을 좀 드릴게요. 근데 동영상에서 생각할 시간을 주면 보는 사람이 재미없어. 편집 기술로. 뭐가 잘못됐느냐?
제노는 무슨 근거로 아킬레우스가 거북이를 따라잡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했죠? 결국은 따라잡지 못할 거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근거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면 따라잡지 못할 거라 했는데 그 무한한 셈을 하지도 않고, 그죠? 셈을 안 했잖아요. 안 하고 따라잡지 못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시점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저 자식이 거짓말을 하는지 진짜인지. 확인하는 과정은 뭐냐? 셈입니다. 셈. 셈은 절대 피할 수 없어. 아무런 어떤 연역 논리도 셈만큼 정확하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셈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잡느냐 못 따라잡느냐를 셈을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거북이가 간 총거리와 아킬레우스가 간 총거리를 계산해 보면 되죠. 누가 많이 갔는가? 아킬레우스가 간 총거리가 거북이가 못하면 결국 못 쫓아가는 거고, 셈을 해보는 거죠. 그럼 아킬레우스는 10m 더하기 얼마죠? 자, 아킬레우스의 속도는 뭐죠? 초당 10m고 거북이는 초당 1m죠. 그러면 1초당 계속 움직인 거리를 더하면 되겠죠. 그럼 아킬레우스는 10 더하기 1초당 움직이는 10 더하기 이거죠. 아킬레우스 간 총거리. 거북이의 움직이는 10 더하기 그 다음 1초는 그죠? 이거죠. 나눠져 10배가 작으니까. 네, 10배, 10배가 느리니까. 음. 1초당 아니지 1초당이면 일식 가야 돼. 10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일식 계속 더한다고? 1초당이라고. 초당이 나오셨으니까 아니. 10초 동안 얼마가 가는지. 예, 맞죠. 아니. 제논의 논리대로 갑시다. 네. 예? 그러면 아킬레우스는 10, 처음에 10 가고 그 다음 1 가고 10분의 1 가고 그죠? 이렇게 가는 거고, 거북이는 자 금수저를 물고 그 다음에 1 가고 10분의 1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맞나?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둘의 차이는 뭐예요? 네. 저걸 무한히 하면 머리 아프네. 아니죠. 아까 셈이 맞네. 거꾸로. 자, 이거는 이 셈이 잘못된 거는 1초 간 거리, 10분의 1초 간 거리, 100분의 1초 간 거리죠. 그죠? 거북이도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예. 자, 그러면
이 시간 동안 간 거리가 얘고 이 시간 동안 간 거북이는 이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거는 이 총 시간의 초를 구해야겠죠. 이 총 시간 동안 간 거리는 위에가 사실은 같아요. 그죠? 그죠? 근데 이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계산을 안 했지만 뭔가 유한한 숫자가 나오는데 근데 우리의 답은 뭔가요? 그냥 일정한 시간 내에 간 거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시간을 똑같이 둡시다. 그냥. 그러면 각 1초 아까 계산대로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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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아킬레우스는 1초당 계속 10m씩 갈 거고 거북이는 10m 1, 1, 1, 1에서 우리가 한 10초만 계산합시다. 10초 동안. 그럼 아킬레우스는 100m를 갈 테고 거북이는 19m 가니까 아킬레우스가 훨씬 많이 가는 단위 시간 동안.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제노는 뭔가 하면 이 시간을 교묘하게 섞은 거예요. 일정 시간 동안 간 거리를 한 게 아니라 계속 단위 시간을 바꿔준 거죠. 그래서 이 셈은 여러분들한테 하지 않겠지만 이게 1 더하기 10분이니까 10분에 9초 맞나? 1 마이너스 9분의 10 9분의 5 더하기 19 이 시간 동안에는 거북이하고 아킬레우스가 간 거리는 같아요. 근데 이 시간이 넘으면 아킬레우스가 당연히 더 많이 가겠죠. 근데 이 논리하고 이 두 번째 논리를 막 섞고 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의 셈을 잘 해야 되는데 이 셈을 하는 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8개월째 극한과 무한을 배우면 저 셈을 정확히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저는 극한의 개념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가장 핫하다고 하는 언제나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 얘의 정체는 무엇인가? 수학에서의 영원한 뜻밥, 인터넷의 뜻밥이라고 하죠. 그 답은 여러분이 뭔지는 알고 있죠? 아, 모르세요? 답은 1이라고 합니다. 왜 1이냐? 계산하실 분? 예? 순환소수의 저는 순환소수를 잘 모르는데 순환소수를 어떻게 정의를 했길래 M.9에 점을 찍어서 그것이 9분의 9가 되는 이유는 뭐죠? 그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거는 가르쳐서 배운 거고 1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9라고 순환소수를 9라고 분모를 9라고 보라고 해서 왜 분모를 구라고 하느냐? 선생님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 선생님은 자, 그건 빼고 우리는 이제 선생님이 가르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갑시다. 해요. 예. 선생님 이거 한번 답을 x를 0.9 순환소수로 한 다음에 양변에 10을 해서 자, 무한히 반복돼도 이걸 모르니까 선생님 이걸 x로 두고 선생님 전공이나 혹시 뭐 예? 예? 전공이 전공 시분 받는 것 같아요. 아, 예. 이걸 x로 두고 네. 그다음 양변에 10을 곱하면 9.9999 해서 10x가 되고
그다음 빼고 그래서 맞습니까? 방정되면 얘는 9x가 되고 얘는 9가 되고 다시 그다음 x는 1이 된다. 라고 하죠. 그죠? 저도 중2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증명하는 방법.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첫째, 여기 10을 곱하면 양변에 10을 곱하면 얘가 이렇게 되느냐? 얘는 맞아요. 그죠? 얘는 이렇게 되느냐?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이 얘를 빼면 얘가 이렇게 되느냐? 두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10을 곱하면 얘가 이렇게 될까요? 그럴 것 같아요. 유한한 수면 그렇게 돼요. 그죠? 지금 무한 곱하면 되니까 혹은 대보면 되니까 얘는 끝이 안 나요. 끝이 안 나면 우리가 이걸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걸 9번 더 할 수가 없어요. 그 첫째. 그럼 운 좋게 구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뺄 수 있을까? 못 빼잖아요. 유한한 수가 아니기 때문에. 무색수가 어떻게 나오지? 이 숫자에서 이 숫자를 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끝이 있으면 끝을 기준으로 해서 뺄 수가 있는데 이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럼 9가 아니라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도 안 하는 거죠. 모른다는 거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냥 무한이라? 네. 네. 저기서 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수학에서 그 수학의 기초론 중에 선택 공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공리인데 아까 자연수의 공리 중에 0으로부터 시작한다. 0이 있다는 것이 있잖아요. 선택 공리는 뭔가 하면 집합들이 이렇게 있어요. 집합, 이 집 A 집합, B 집합 있는데 선택 공리는 말 그대로 각 집합에서 하나를 꺼낼 수 있다는 게 선택 공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집합의 개수가 유한하면 여러분들 한 개씩 꺼낼 수 있겠죠. 가서 꺼내오면 됩니다. 집합의 개수가 무한하다. 꺼낼 수 있다는 게 증명이 안 돼요. 무한하니까 어떻게 다 해볼 수가 없어. 그죠? 꺼낼 수 없다고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공리로 만드는 겁니다. 집합이 있으면 하나씩 꺼낼 수 있다. 이건 공리야. 그래서 선택 공리라고 합니다. 하나씩 선택할 수 있다. 그 수학자들이 해결하기 힘든 게 있으면 그냥 공리로 만듭니다. 그냥. 무한히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럼 해결을 하려면 얘가 무엇인지 먼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저 숫자의 의미가 뭔지. 원래 주어진 것에 대해서 의미를 정확히 내리지 않고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뭐 시인의 입장이 되면 편합니다. 꽃이 4개로 오면 그냥 의미가 되니까. 근데 수학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제의 의미는 우리가 수학에서 갖고 있는 가장 유용한 도구는 뭐라고 했죠? 덧셈. 0.999 이것의 의미는 이겁니다. 10분의 9 더하기 100분의 9 더하기 1000분의 9 이것입니다. 자, 이러면 의미가 확실하나요? 그러면 0.999로 나가는 것은 저런 무한개의 숫자의 합을 구하는 문제로 바뀝니다. 모호한 건 하나도 없죠? 그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거는 저렇게 많은 숫자들의 합을 어떻게 구하는가 하는 거죠. 일곱 번째 달에서 무한 저 극한에 대해서 저것을 엄밀하게 할 건데, 그러면 극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됐고, 그죠? 적분됐고, 이제 극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왜냐? 위구는 잘게 자르는데 무한계로 잘게 자른다. 그럼 무한계로 잘게 자른다는 것이 의미가 뭐냐? 무한계를 다 더한다는 게 의미가 뭐냐? 그것이 극한의 의미입니다. 그럼 극한을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그럼 얘를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극한의 정의는 가깝다라는 말이 있죠. 가깝다는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깝다. 얼마나 가까우냐? 이것이 극한입니다. 연인 관계나 친구 관계 이렇게 물을 때 그러죠. 우리 둘 사이는 가까워. 그럼 또 묻습니다. 얼마나 가까워? 얼마나 가까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우리는 매우 가까워. 여러분. 은밀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화가. 두 숫자가 있다. 두 숫자가 가까워. 얼마나 가까워? 우리가 두 숫자가 있을 때 두 숫자가 가깝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비교죠, 그죠? 비교를 해서 가깝다고 정의를 할 수 있죠. 그럼 그 비교는 뭡니까? 빼기죠. 대수관계를. 물론 이건 다음 달에 빼기에 대해서 은밀하게 이야기는 하겠지만 대소관계를 비교를 해야 되죠. A와 B가 A와 C보다 가깝다는 말은 A와 B의 차이가 A와 C보다 작다라는 거죠. 두 개의 차이가 작을수록 크기의 차이가 작을수록 가깝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끼리 이야기했을 때 가깝다는 말은 공간적인 거리가 남들보다 차이가 작을 때 그런 거죠. 심리 간의 거리를 가지고 또 정서적으로 가깝다 그러죠. 근데 정서적인 거리는 우리가 제일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자기 말하기 나름이에요. 그죠? 그러면 두 수의 거리에 차이가 없으면 거리를 쟀는데 차이가 없으면 그 두 수는 같다. 그죠? 근데 두 수의 모르는 두 수가 있다고 합시다. 모르는 두 수가 있는데 두 수의 거리를 이미 어떤 수보다 작게 만들 수 있으면 두 수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이미의 두 수가 있어요. 무슨 수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 두 수의 차이를 이렇게 쟀는데 내가 생각했던 수보다 더 작게 만들 수가 있어요. 더 작게 만든다는 표현은 이상한데 아주 작은 차이가 0.1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두 수의 거리를 쟀는데 0.1보다 작아요. 그럼 걔 두 수는 0.1보다 더 가깝게 있는 거죠. 100분의 1을 내가 가정을 했는데 100분의 1보다 더 작게 할 수 있어요. 근데 100분의 내가 어떤 수를 작은 수를 해도 두 수의 사이가 가까우면 그 두 수는 결국은 같다라고 밖에 말을 할 수 없죠. 다르게 말을 할 도리가 없습니다. 넘어갈까요? 이해됩니까? 이해가 안 되면 안 된다고 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공리예요? 아니 공립이 아니다. 논리입니다. 이거 논리. 극한의 논리입니다. 이미의 두 수가 있는데 임의의 두 수가 있는데 혹은 공간에서 임의의 두 점이 있어요. 이 점이 여기에 가깝게 갈 수 있다는 말은 얘가 아무리 테두리를 경계를 쳐도 이 경계 안으로 얘가 들어오면 되죠. 그죠? 네. 얘 또 가깝게 했는데 어머 아, 들어가고. 들어가요. 그러면 얘는 얘한테 결국은 얘의 운동을 봤을 때 얘는 얘와 같다고 볼 수 있죠. 끝까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그 큰 스케일을 관점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아까 스케일을 내가 보는 뷰에 따라서 그 공간 내가 아무리 방어를 치더라도 네. 상대가 이만큼 있으면 굉장히 가까운 거죠. 내가 아무리 결계를 쳐도 얘가 내 근처에 있으면 결국 얘는 나하고 같은 거죠. 그 극한은. 그게 수렴한다는 거예요. 그게 수렴의 정의입니다. 극한의 정의입니다. 극한의 정의.
그러면 이 숫자를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숫자를. 저 숫자는 정체를 모릅니다. 정체를 모르는데 이 숫자와 이 총 덧셈의 숫자와 일가의 차이를 계산해 봅시다. 이 숫자와 이 숫자의 차이가 0.1보다 작을까요? 같을까요? 작죠? 네, 그죠? 100분의 1보다 작죠? 1000분의 1보다 작죠? 만분의 1보다 작죠? 10억분의 1, 1000억분의 1 내가 어떤 숫자를 말해도 작은 숫자를 말해도 그 차이보다 작죠? 네. 그럼 결국 이 숫자는 이 숫자와 두 개는 같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 수렴한다가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극한이 같다는 거예요. 극한이. 수렴한다는 것은 어떤 수의 극한을 가진다는 거고 두 개가 좀 미묘하지만 다른 개념입니다. 극한은 결과고 수렴은 일종의 운동의 형식을 띠고 있어요. 수렴은 수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열의 행태에 대해서. 수열의 운동에 대해서. 수렴이라는 말 자체가 동사잖아요. 그죠? 극한은 명사예요. 리밋은 명사고 converse는 수렴한다는 동사예요. 수렴한다. 그러면 어디에 수렴하냐? 그것의 극한은 뭐냐? 이렇게 대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그러니까 수열이라는 것은 안 했는데 수렴은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숫자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자는 거죠. 같은 극한에 수렴하면 같은 거다. 같다. 그렇죠. 라고 보는 네. 거예요.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네? 한 번 더 설명. 한 번 더. 이 숫자와 이 숫자의 차이를 계산해 보자는 거죠. 네. 그 차이가 이미 어떤 작은 수보다 더 작게 할 수 있으며 그 두 수는 같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같은 게 아니라 같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 같다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 두 수는 같은 거예요. 아, 1과 10분의 9의 차이는 0.1이 있잖아요. 수렴하지 않지. 요 전체의 차이를 봐야죠. 전체. 그러니까 0.1에다가 더 점점 작아지는 값을 더하는 거니까 0.1, 0.01. 거의 같다는 소리. 아니요. 거의 같다 그런 말은 없어요. 자, 여기 1이 있어요. 1이 있죠. 0.9는 우리가 굉장히 크다고 0.9가 여기 있다 합시다. 미안. 0.9가 이쯤에 있다 합시다. 0.99는 어디 있어요? 더. 그죠? 그럼 얘가 아무리 자기 방어망을 치더라도 여기 있는 합들은 거기 방어보다 안쪽에 들어와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수의 합은 1하고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수의 차이가 없으면 네. 같은 거잖아요. 네. 두 수의 차이를 일정하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극한의 개념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이 개념을 이해를 하면 고등학교를 넘어서 대학 수학의 극한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극한에서만 한정인 거죠. 그렇죠. 이거는 어떤 직관적으로 이해한 게 아니라 논리라는 말씀이에요. 논리죠. 근데 직관적으로 그런 거 같지 그러면 그 논리의 과정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구나 받아들이는 게 되는 거야? 아, 직관적인 게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19세기에 이 수학에서 이런 거 있어요. 이제 뉴턴이 미적분학을 발견하고 발명하고 나온 학문이 뉴턴 라이프니츠. 그 다음에 이제 해석학이라는 게 나와요. 왜냐면 이때부터 함수를 다루고 해석학이 어널리시스인데 이게 뭐가 생략됐는가 하면 mathematical analysis.
수학적 해석학이라는 뜻이에요. 철학에서 혹시 철학과 나오신 분이나 철학 개론 들으신 분이나 그러면 해석학이라는 분야가 있죠. 어널리시스가 있어요. 철학에서 해석학은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엄밀성을 따지는 분과거든요. 그 수학에서도 해석학은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엄밀성을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에 뉴턴, 라이프니츠가 미적분학을 했는데 굉장히 성글했어요. 구멍이 이렇게 막 나 있어서 그 용어에 대해서 따진 게 극한이 나오고 말씀대로 수렴한다는 말이 나오고 대충 했던 것들이 막 나오는데 당시의 수학자들, 해석학자들은 그 대충한 것들이 왜 틀리는가라는 발레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합니다. 직관적이었던 것이 사실은 직관이 아니에요. 직관이라고 해봤자 우리의 경험에 토대로 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저것도 틀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틀리지 않다는 것을 지금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갑자기 아까 제논의 역설이 생각나는 게 네. 계속 그만큼 더 가고 더 가고 더 가고 더 가고 하는데 결국엔 일에 닿지 못한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일에 닿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게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게 답이겠, 그게 정답이겠죠. 근데 자, 닿지 못한다. 일에 닿지 못한다면, 그죠? 지금 나가고는 있는데 결국엔 일엔 닿지 못한다 이렇게. 자, 일에 닿지 못한다는 말은 얘가 일이 있고 네. 일보다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잖아. 일에 닿지 못한다면, 네. 그죠? 근데 여기서 셈을 좀 더하면 그 수는 그 합은 요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하나가 더 들어가면.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아이디어가 아르키메데스의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그게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그것도 무한이 뭐 어쨌든 뭐 10억분의 1만큼 쪼개진 만큼 중에 그러면 좀 더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거북이랑 갈 때 거북이가 뭐 1m를 갈 때 제논이 뭐 못 됐는데 그걸 대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유한한 시간 내 아까 유한한 시간이 9분의 11초 안에는 못 따지만 그보다 조금 넘는 시간에는 근데 여기는 시간이라는 게 없잖아요. 시간이 없지만 우리는 수로만 따지는 거죠. 수로만. 무한으로 계속 가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계산을 못한다면 1하고 차이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둘의 차이가 없으면 뭐다? 같다. 솔직히 이거보다 이게 더 명쾌해요. 제 머릿속에는. 네, 그것도 똑같이 무한으로 가니까 어차피 여기는 셈을 못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여기 이것의 10배를 한다는 것에 대한 네. 정확한 정의가 없어요. 10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배가 아니라 2배도 못 해요. 얘 0점 이거 덧셈 어떻게 할 거예요?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밑에가 더 작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 뭐부터 더 할 거예요? 뭐부터 이게 끝이 없는데 저 끝에서부터 더 해야 되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앞에서부터 대해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뺐잖아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서 잘못했고 뺄 때도 못 한다고. 그래요? 네. 빼지도 못하고 더하지도 못하고. 네. 제가 저게 빼는 것조차도 어디서부터 빼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하는 예. 거예요. 제가 아까 막 무식한 생각을 하나 한 게, 그러니까 뭐지? 그 뭐 아까 뭐 삼각형 나누신 것처럼 막 그렇게 열 토막으로 나눈 다음에 9개 색칠하고 다시 남은 한 조각으로. 그건 더 엄밀하지 않다고 했죠. 제가. 근데 꼭 채울 수 있느냐 모른다고 했죠. 근데 그거랑 저 수직선에서 저거는 다르다는 거죠. 똑같은 거죠. 아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결국에는 일이다. 찬다는 의미잖아요. 지금 저게 그렇죠. 찬다는 거죠. 결국 네. 찬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뭔 생각을 했냐면 2분의 1을 가지고 그럼 해본 거예요. 그럼 반 칠하고 또 반 칠하고 또 반 칠하고. 네. 그것도 그럼 결국 차는 거 아니야? 그럼 뭔 차이야?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차이가 있잖아요.
그게 이런 방법이죠. 경향. 만칠하고, 그죠? 또 만칠하고 네. 이렇게 칠하면 채워지는 거죠. 네. 그게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이렇게 하면 일이에요? 1이 되는 거죠. 자, 자, 그러면 이 질문, 너 이거 진짜 다 채울 수 있어? 이러면 대답 못 합니다. 네, 그렇게 날 수는 없고. 그죠? 허클베리 핀이 와도 저 다 못 채웁니다. 지쳐보고 채워도. 어떻게 채워요? 저걸 무한히 채워야 되는데. 근데 채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칠하는 속도하고 두 번째 칠할 때는 속도가 또, 그죠? 시간이 반으로 주니까. 네. 결국 그것도 시간을 그렇게 계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물론 직관을 이용해서 답을 구하는데 그게 정말 옳은 답인가에 대해서는 아주 정교한 논리가 필요한 거죠. 그게요, 선생님. 네. 그러니까 무한은 결국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있는 계속 그러니까 정지하지 않고 끝없이 이어진다라는 개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물론 이게 이제 아직 수열을 안 했지만 수열을 수직선의 어떤 점들의 운동으로 빨리 보는 학생들은 저걸 빨리 이해를 합니다. 직관적으로. 근데 그게 논리적으로는 좀 맞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게 이런 직관도 있지만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지금 안 가는 지점이 네. 그냥 직관적으로 그 무한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값이 아니니까 끊임없이 그러니까 아까 말한 0.99에도 결국에 거기 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계속 운동하는 개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 수렴하는 거 아닌가? 그냥 이렇게 아니 거기 수렴하는 게 아닌가가 아니라 수렴의 개념이 수렴의 논리적인 의미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낼 수 없는 어떤 논리 수학적 개념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못해요. 그림으로 무조건 그릴 수 있어야지. 그런 아날로지를 위해서 한 거고 이 논리를 정치하게 갖고 있는 게 좋다는 거죠. 사실은. 그림으로 그릴 수 없을 때는 논리로 갖고 가야 되니까. 논리학에서도 귀납적 비약이라고 하고 귀납적 비약은 믿음이다라고 하잖아요. 아니요, 그런 말은 우리는 들어본 적도 없고 맞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논리에서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귀납적 비약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그 귀납적 비약은 결국은 믿음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논리학 공부에서. 그러니까 귀납과 연역 얘기하면서 논리학 공부할 때, 그러니까 제가 공부한 거예요. 귀납적 추론은 결국은 이제 무한히 계속 찾아야 되는데 경험적으로 보면 결국은 못 찾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은 결국은 이제 귀납적 비약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예를 들어서 모든 백조는 흰색이다. 근데 우리가 모든 백조를 조사하고 검은 백조를 찾아도 모든 백조를 다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10억 마리를 조사해도 10억 플러스 한 마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결과적으로 백조를 10억 마리를 찾았더니 다 흰색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잠정적으로 혹은 거기서 비약을 해서 모든 백조는 희다라는 결론을 내리는데 그 결론은 논리학에서는 귀납적 비약이다라고 정의를 해주고 그 귀납적 비약이 그럼 뭔데? 이렇게 물었을 때는 그건 그냥 믿음이다. 그렇다고 믿자. 저는 감정이 나오면 뒤집어지죠. 귀납적 비약이라는 말을 오늘 처음 들어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이해를 했는데 네. 과학에서 사이언스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죠. 우리가 귀납적 결과에 대해서는 이 귀납적 결과는 그러니까 관찰에 의해서 내린 결론은 어떤 오차 하에서 반증이 아니고 어떤 오차 하에서 이건 사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물론 통계학적으로도 6 그렇고. 시그마냐 어떤 통계학적으로 P 값이 어디에 한도에서 이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있죠. 맞아요. 맞는데 이제 지금과 같이 결국 1이라는 걸 논리적으로 저렇게 이제 정의를 저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봐도 어쨌든 하여튼 1은 아닌 거잖아요. 어쨌든 저 무한이 돼 있기 때문에. 아니죠. 1이에요. 그러니까 1이라고 이제 논리적으로 저게 정의를 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정의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1인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1인데 예. 우리의 직관에서는 저 1의 어느 정도라도 하여튼 왼쪽에 있는 거지. 그리고 아니요.
그게 1이라는 뜻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수학에서는 저렇게 정의를 아니 이렇게- 수학이 아니라 논리학에서도 저건 1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서로 다른 얘기를 아니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게 1이 아니라면 논리적으로 1이 아니라는 주장을 갖고 와야 돼요. 수학에서 그게 맞으니까 맞다 이게 아니라 그게 1이 틀렸다. 1에 가까운 수다라고 하면 그게 맞는 논리를 가져와야 돼요. 그건 맞는데 그게 어떻게 철학에서 말하는 논리는 이렇고 그거는 아니죠. 어쨌든 그 귀납적 그 이거는 그리고 기납적인 추론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귀납적 비약이라고 정의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건 뭔데라고 또 어떤 존재론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정의는 논리적으로 저거는 1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말을 하는 건데 논리학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배운 논리라고 해야 되겠죠. 제가 배운 논리학에서는 그거는 뭐라고 할 수가 없고 아니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그 귀납적 비약은 내용적으로는 그거는 그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하자 내지는 그렇다라고 믿자라는 거지. 그런데 이제 만약에 반증이 나온다. 반증 가능성에서는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건 반증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기는 그런데 어쨌든 그랬을 때 논리학에서는 그래서 반증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그거는 뭐 기술지능 거고. 근데 반증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지 않는다라는 어떤 전제가 아니야, 반증 가능성에 가서 열어놓지 않는 게 아니라 반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는 없는데 네. 그 논리학에서는 그런 개념 정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죠. 서로 이제 좀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귀납적 비약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귀납적 비약이라는 걸 말씀해서 내가 예를 했는데 그게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요. 이거는 믿음도 아니고 비약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사해서 제가 이제 아니죠. 제가 애초부터 말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이런 무한의 셈을 어떻게 은밀하게 정의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논리적으로 정의 힘들잖아요. 그 얘기도 맞는 거죠. 그렇죠. 한번 물어보세요. 파이는 어디로 수렴하는 건가요? 파이는 그냥 파이 값이에요. 그걸 계산을 못하니까 그냥 우리가 파이라고 한 거예요. 수렴하지 않는다. 파이라는 일정한 값에 수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값을 우리가 십진 소수법으로 나타낼 수 없다는 거죠, 정확히. 그거는 다음에 실수의 성질을 할 때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네, 그러면 0.9, 88888888도 그러면은 1에 수렴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자,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제가 뭐 했죠? 수학은 계산이라고 계산. 덧셈을 해보면 됩니다. 0.98888이죠. 자, 1에 이게 1하고 같은가 질문을 하면 되잖아요. 얘가 0.01보다 1하고 차이가 더 작게 될까요? 왜냐하면 이 숫자는 10분의 9 더하기 100분의 8 더하기 100 1000분의 8 이렇죠. 이보다 가깝게는 안 돼요. 가깝게는 안 돼요. 얘는 0.99예요. 아니 0.99예요. 계산. 9에 수렴한다. 0.99예요. 0.99에 수렴한다가 아니라 0.99예요. 0.99. 수렴하기 때문에 결과가 그거다. 이 말투로 틀린 건가요? 자, 수렴한다는 것은 아니요. 수렴한다는 것은 수열에 쓰는 말입니다. 수열에. 자, 0.9 우리가 수열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수의 열이죠. 그죠? 저 수의 열을 썼을 때 수의 열이 어디에 가깝게 가느냐 꼭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수의 열이에요. 그럼 수의 열이 수렴한다. 수의 열이 행동하는 방향을 보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그 수렴하는 값이 뭐냐? 수렴하는 값은 그 수열의 극한이란 말입니다. 그럼 수열의 극한은 결국은 이것을 계산하라는 거죠. 얘를 계산하라는 거고,
이것을 십진법으로 나타나면 이것의 합을 계산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걸 고등학교 때에서 안 가르치기 때문에 사실 고등학교 때 이거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수업이 진도가 안 나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오겠죠. 학생들이 선생님 진도 합시다. 고민을 많이 해야 되거든. 고민을. 그럼 그 고민이 뭔가 하면 이제 극한 수렴인데 우리의 평상시의 용어로 말하면 가깝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얼마나 가까운가? 얼마나 가까운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표시할 건가? 그럼 뭐 심리적 거리, 정서적 거리는 빼고 공간적 거리가 가깝다고 이야기할 거는 두 사람의 거리밖에 없는 거죠. 그럼 공간에 점이 있으면 두 점이 얼마나 가까운가 이야기를 할 때면 두 점 간의 거리고 수직선 위에 두 수가 있으면 두 수가 얼마나 가까운가 라는 것은 두 수의 차이로밖에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죠. 셈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면 두 수의 차이를 알면 이것의 합하고 이것의 1이라는 거하고 셈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것의 합을 구하는 테크닉만 가르칩니다. 그 맞아요. 왜냐하면 그 맞는 셈을 하는 방법을 수학자들이 알아냈기 때문에 그걸 가르치는 것 뿐이고 좀 더 우리는 가깝다는 개념, 극한의 개념을 나중에 또 할 거지만 미리 본다면 두 수의 차이를 계산을 해서 차이가 없으면 아니면 그 차이를 임의의 수보다 작게 할 수 있으면 그 두 수는 차이가 없다는 거죠. 2하고 3은 얼마만큼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없어. 차이가 1이야. 그죠? 1하고 1은 차이가 0이니까 두 수는 같은 거죠. 그렇죠. 1하고 1이 같은 게 아니에요. 1하고 1 빼니까 숫자의 차이가 없어. 그럼 두 수는 같은 거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연수에서 두 수를 줬을 때 관계는 크거나 작거나 같다 세 개밖에 없다 했는데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당연한 게 아니니까 수학자들은 저것을 자연수의 공리로 이미 놓고 시작을 한다고. 네. 그럼 두 수의 차이를 알려면 뺄 수밖에 없고 그렇죠. 얘 두 수의 차이를 빼보면 무한히 덧셈한 거는 뺄 수가 없는데 일단 유한계부터 끊어서 생각을 하면 유한계를 끊어서는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두 수의 차이를 네. 이미 작게 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유한계를 끊어서.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선생님의 저 개념은 그 소로 아르키메데스까지 간다 그 말씀이죠. 그렇죠. 네. 이중 비교법 그 얘기. 아니요. Method of exhaustion. 네. 왜냐하면 원의 그 둘레를 계산할 때 내접 사각형하고 내접 다각형하고 외접 다각형을 했을 때 이 다각형을 점점 그 변의 개수를 늘어가면 얘 차이하고 얘 차이를 임의보다 작게 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아르키메데스가 정확히 증명을 할 수 없었어요.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임의 숫자가 있으면 그것의 몇 배를 하면 더 크게 할 수 있다는데 그거는 그냥 그 당시에는 공리로 하고 넘어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실수의 성질에서 나오고 자연수의 성질에서 나오는데 그게 19세기에 자연수가 뭔지 실수가 뭔지 엄밀하게 정의를 하면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때 원의 면적을 구할 때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면적을 구한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조금 뭐 의심이 많은 애들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진짜 직선이 되느냐? 꼬불꼬불하지. 아무리 자기가 펴도 꼬불꼬불하지. 그 의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좀 반항적이거나 선생님 말 안 맞거나 그리고 정말 나올 수 있는 질문이라는 거죠. 애들한테 강요를 할 수 없는 아주 근원적인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만약 그런 질문을 하는 애가 있다?
수학을 가르치면 됩니다. 그럼 저거는 직선이 될 수 아무리 잘라도 직선은 못 되죠, 그죠? 네. 아무리 잘라도 직선은 안 되지만 계속 자르면 직선에 수렴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직선에 가깝게 가는데 그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치만 직선은 아니다. 사실 직선은 아니죠. 예. 결국은 저를 다 대봐야 되는 거고. 그럼 그런데 이제 네. 아르키메데스의 직관은 이걸 굉장히 잘게 자르면 이거나 삼각형이나 면적의 차이를 굉장히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 보세요. 이게 면적이 아무리 작다고 합시다. 잘게 잘랐죠. 그럼 이 개수는 뭐가 되죠? 늘어나죠. 일정이 일단 있는 거죠. 잘게 잘랐는데 면적이 늘어나면 저 차이는 일정할 수도 있죠, 사실은. 다 더하면. 모르는 거죠. 그럼 지금도 모르나요? 아니 지금은 저 논리를 논파할 수 있고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이렇게 잘게 자르고 합이 작아지면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아르키메데스는 그게 자꾸 자르면 이것들의 합이 다 합쳐도 작아진다는 것을 계산을 다 했어요. 이거는 어렵습니다. 오늘 부분 참 어렵네요. 아니 아까 제가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있죠? 네네. 이거 잘게 잘랐죠, 사실 어떻게 보면. 네네. 근데 이 합은 무한이라고. 이 합이 굉장히 큰데 4분의 1, 3분의 1, 4분의 1. 네. 그래서 무한을 다룬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괜히 저걸 해결하는데 2000년씩이나 걸린 건 아닙니다. 그럴 것 같아요.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은 1이니까 1이죠. 예.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 이거는 무한대가 나옵니다. 이상해요? 네. 이거는 앞에서부터 이렇게 조금씩 돼가면 각각을 1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이만큼 1보다 크죠? 또 여기도 한 5개 더하면 1보다 크고 6개 더하면 그래서 이게 합치면 다 무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서 바꾸면 안 되는 순수를 안 바꿨죠.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돼가면. 이 시간 어렵습니다. 이번 달 어려워요. 그래서 이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극한에 가면 이것을 되풀이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우리가 덧셈이 뭔가부터 차근차근히 하고 여러분들은 1 더하기 1, 2 더하기 2를 계산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분들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르키메데스가 어떻게 원의 면적을 구했는지 원의 둘레를 구했는지 그 두 개에 관한 아주 재밌고 어려운 증명을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 처음에 재밌는 걸로 쉬운 걸로 하시지 왜 처음에 어렵게 하시지 쉽게 하세요? 원래 개론 전체 저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네. 전체 8개월간에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목표가 무엇인가 네. 그에 대해서 대략적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그러면요 간단하게 그냥 정리를 하면 네. 뭐 수렴하는 건 일종의 운동의 형식으로서 과정으로 보고 극한이랑 아까 두 개가 미묘하게 차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개념이. 그럼 극한은 그 결과 값이라고 이렇게 네. 심플하게 말할 수 있는 네. 건가요? 그럼 정수는 자기 수가 극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1의 극한은 1인 거예요? 2의 극한은 2인 거고? 수렴은 수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건 그냥 그 값인 거죠. 하나의 값. 근데 수열을 안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수열을 배웠기 때문에 수열에서 배웠던 수렴을 가지고 오는데 이 수업에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배운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옛날에 배웠던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 10분의 9, 100분의 9, 1000분의 1 다다다다 더해서 1이고 2분의 1, 4분의 1, 뭐 8분의 1 다다다다 더해서 1이잖아요. 예. 그러면 저 10분의 9 더하기 100분의 9 더하기 1000분의 9는 이거는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이렇게 무한히 간 그거랑 둘이 같죠? 네. 둘 다 1이죠.
저 사각형에 대한 게 다 채워진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1이라고 하는. 자, 이걸 어떻게 말하면 일을 채우는 방법이 여러 개 있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서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쉬워요 이거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채워간다고 생각하면 일이 되겠다는 걸 알겠는데. 그러니까 그 직관이 잘 안 맞는 얘들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예. 근데 처음에 직관을 이용을 하고 그것이 옳은 결과가 나오는지를 체크를 할 때는 정치한 논리를 써야 됩니다. 아닐 때가 많거든요. 실제로 수학자들이 그런 헛수고도 많이 합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서 이걸로 결과로 논문을 쓰자 했는데 실제로 계산하다 보면 틀린 경우도 많고. 근데 4분의 1 플러스 8분의 1 플러스 해서 끝까지 가는 건 0.5예요? 그렇죠. 얘 빼고 생각하는 거잖아. 얘 빼고. 얘 뭐 빼고 이러면 큰일 난다는데.